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하루 종일 떨어지기만 하는 차트와 녹아내리는 수익률에 지치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모른 채 투자해서 자산이 반토막이 났고 물타기한 자금마저 손실을 보고 계신다고요? 지금이라도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야 할지 남은 돈이라도 지켜야 할지 결정이 어렵진 않으신가요?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상황으로 크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유튜브에는 자칭 코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근거 없는 존버만을 외치며 차트 위에 이해하기 힘든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면서 저점에서 매수해 고점에서 매도하라는 아주 그럴듯한 투자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잠시나마 희망을 품게 되지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 원칙대로만 한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큰 손실을 보면서도 코인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자신이 투자한 코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건물로 알려져 있는 마이클 세일러는 진정한 투자는 10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코인에 대한 강한 확신은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 차트를 그리며 외치는 존버가 아니라 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오랜 기간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갖게 도와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영상에서는 다른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도 다루지 않은 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파헤치는 고품격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우수한 기술력, 개발팀,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보유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코인들은 과연 무엇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게 될 이 고급 지식은 암호화폐가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아가면 갈수록 빛을 내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학의 정석만큼이나 중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코인의 정석을 이제 시작합니다. 알트코인이란 얼터네이티브 코인의 줄임말로 한국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대안화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대안을 말하는 것이죠. 알트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에서 비트코인의 보완자이자 도전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혁신적 기술성과 높은 보안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이를 법정화폐로 인정을 받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홍콩의 증권거래소에서 현물 ETF가 상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에게 왜 대안이 필요한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지닌 한계 때문입니다. 알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지닌 한계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개발이 한창이던 2017년 어느 날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비트코인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격화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어 비트코인은 초당 약 7건의 거래밖에 처리할 수 없었고 이는 결국 높은 거래 처리 속도와 병목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비트코인의 초창기 설계에서 대량의 사용자와 거래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일어난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술적 접근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기존의 1MB 블록 크기를 유지하자고 주장하였고 일부는 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을 고수하려는 쪽과 변화를 추구하려는 이들에 의해 비트코인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록체인 크기를 확장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이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새로운 암호화폐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암호화폐는 블록 크기를 8MB로 확장하여 더 많은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동시대에 조금 앞선 201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미 비트코인은 금융과 기술의 무대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한 젊은 천재는 이보다 더 큰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탈릭 부테린, 비트코인의 세계를 넘어서는 꿈을 꾸던 인물입니다. 비탈리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강력했지만 단순한 거래 기록을 저장하는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의 불만이었죠. 비탈릭은 이 기술이 단순한 금융 거래를 넘어 보다 복잡한 계약과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시대를 앞선 탓인지
그의 비전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아이디어를 너무 앞선 것으로 여겼죠. 하지만 비탈릭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경로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스마트 계약은 단순한 코드가 아닌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으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과 자동화된 운영을 가능하게 했죠. 이더리움은 덕분에 우리를 탈중앙화된 응용 프로그램, 즉 DApp이라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제시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었으며 금융, 게임,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은 각각 암호화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코인은 암호화폐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블록 크기를 확장함으로써 기존의 비트코인이 가진 화폐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고, 보다 효율적인 전자현금 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월드 컴퓨터를 목표로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 두 코인의 탄생 배경은 알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금 이렇게 수많은 알트코인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알트코인에 대해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적인 지지나 비판을 표현한 기록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개발자들과 비트코인을 개발하며 나눈 대화나 프로젝트에 기여한 방식을 고려할 때 사토시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를 긍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사토시는 비트코인을 개발한 이후 2010년 9월 비트코인 토크 포럼에서 토론이 시작된 이후 여러 개발자들과 협업하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임코인이라는 이름의 알트코인을 실제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협업한 암호학자 개빈 안드레센과의 마지막 이메일에서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강조하였고, 개발에 기여한 개발자들에게 더 많은 공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서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향후 개발자들의 동기부여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수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이외의 알트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개방성과 기술 혁신에 대한 지지는 다양한 알트코인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아래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주요 기능인 화폐 및 결제 시스템의 역할에 중점을 둔 개발자들은 순수 화폐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알트코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또 많은 개발자들은 암호화폐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이더리움을 필두로 수많은 DApp과 새로운 코인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큰 분기점은 알트코인 생태계의 매우 중요한 축을 형성하며 각각의 방향성이 암호화폐 시장의 다양성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디지털 화폐 기능에 중점을 둔 알트코인에는 비트코인 캐시를 필두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리플, 스텔라, Gcash, 모네로, 대시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각 코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디지털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체 속도나 프라이버시, 효율성 등에서 차별화를 두며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더리움의 등장은 암호화폐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거래 이상의 것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개발자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수많은 DApp들은 금융 서비스, 게임, SNS,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임 분야에서는 가상 생물을 기르며 플레이어가 전투와 퀘스트를 통해 토큰을 직접 벌어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3D 가상 세계에서는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디지털 자산과 게임을 구매 또는 개발, 거래하기도 합니다. NFT 분야에서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그림, 캐릭터, 아이템, 아바타 등 디지털 예술 작품의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의해 보장이 되며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 분야에서 사용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유롭게 자산을 빌리거나 갚을 수 있으며, 중앙 집중화된 권한 없이도 자유롭게 토큰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플랫폼으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SNS 분야에서는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성하고 투표를 통해 토큰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 토큰은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는 곧 콘텐츠 생성자가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거래 분야에서도 디앱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재생 가능 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AI 서비스를 블록체인에 탑재하여 누구나 AI 기술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AI의 탈중앙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앱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시스템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디앱의 세계는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깊이 통합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를 겪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네트워크의 확장성, 처리 속도, 거래 비용 등에 있어 한계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위에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다양한 레이어 코인 솔루션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레이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기능을 여러 단계로 분리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뜻하는 용어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인 블록체인이 바로 이 레이어 1에 해당이 되며, 블록체인의 가장 기본적인 트랜잭션의 검증 및 기록이 이루어지는 레벨입니다. 레이어 2는 이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 구축된 별도의 시스템으로 레이어 1 코인의 한계로 지적된 네트워크 확장성과 트랜잭션 처리 속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더리움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합의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자체적인 블록체인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레이어 1 코인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솔라나, 카르다노, 아발란체, 코스모스 등이 이러한 새로운 레이어 1 코인들로 각각 특유의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빠른 처리 속도와 높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이 레이어 1 코인들의 성패는 그들이 구축한 생태계와 이를 사용하는 대중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마치 아이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아이폰에 설치된 앱 외에도 앱스토어를 통해 수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앱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풍부한 앱 생태계를 구축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가장 큰 규모의 디앱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많은 레이어 2 코인들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를 기술적으로 레이어 1, 레이어 2 코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인의 채굴 방식, 즉 합의 메커니즘의 방식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합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POW, 작업 증명 방식과 POS 방식, 즉 지분 증명 메커니즘,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인 동화로 설명하는 합의 메커니즘 편에서 블록체인에서의 합의 메커니즘은 마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을 정하고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시켜주는 블록체인의 마법 같은 과정이라고 했던 것들 다들 기억하시죠? 첫 번째로 작업 증명 방식을 예를 들어보면, 이것은 마치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가 걸린 보물 상자를 열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모험자들의 경쟁과도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엄청난 계산 능력을 요구하여 보안성을 극대화하지만 그만큼의 에너지가 소모되어 때로는 채굴 과정이 일부 채굴자들에게 중앙 집중화되는 현상을 낳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평가들이 이러한 방식이 블록체인의 본래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개발된 대부분의 결제 중심의 암호화폐가 이 작업증명 합의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분증명 방식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어야만 새로운 페이지를 책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참가자들이 보유한 지분에 따라 새로운 블록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식입니다. 이더리움은 초기에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으나 단점을 인식하고 업데이트를 거쳐 현재는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고 네트워크 참가자들을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지만 이 역시 특정 참가자들이 네트워크를 지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L1, L2 코인들은 대체로 지분 증명 방식 내지 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채택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합의 메커니즘은 그 자체로서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결국 선택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각 플랫폼과 코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과 특성은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은 암호화폐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계속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깊이와 폭이 확장됨에 따라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디지털 경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알트코인의 본질을 탐구하며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두 분류법이 모두에게 익숙하거나 쉽게 이해될 수만은 없지만 이는 암호화폐 세계의 다양한 관점 중 하나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인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접근법은 암호화폐의 연구와 학습에 있어서 귀중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일 관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코인을 여러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결제용 코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작업 증명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레이어 1 코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을 다각도로 이해함으로써 그 특성과 기능의 깊이를 더욱 풍부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분 증명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되는 레이어 1 코인으로 동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각 코인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분류 시스템은 각 코인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다양한 용도와 잠재력을 폭넓게 탐색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것은 코인의 본질과 시장 내 역할을 더욱 세밀하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암호화폐의 이해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분류한 알트코인들을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구조를 섬세하게 해부해 볼 예정입니다. 암호화폐의 세계는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미로와 같아 각각의 통로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탐험하는 끝없는 발견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욱 명확하고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영상은 유익하게 보셨나요? 영상은 다 끝났을 텐데 저랑 관련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는지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께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대기업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직으로 거의 12년 동안 일해오고 있었고요. 아마 일반 직군으로 치면은 한 차장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부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해 제 나이가 40살이니까요. 서서히 저도 선택의 기로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미 직장에서 비주류로 굳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나이 40대에 비주류에서 주류로 편입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주류로 편입하기로 마음 먹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주류로 편입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없죠. 아마 그 과정에서 뭔가 마음은 만신창이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사실 제가 회사를 열심히 하지 않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대리 직급까지만 했어도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부서에서도 나름 에이스라고 불렸으니까요. 대표이사상도 2차례나 받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과장급으로 별 문제 없이 진급까지 했었고 과장 3년차 때는 제가 이제 커리어 개발을 위해서 부서를 변경을 했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새로운 부서에서는 생각보다 적응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실력자들도 많고 저보다도 젊은 사람이 이미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어요.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뭐 부서에서도 딱히 인정받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쭉 흘러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큰 의미는 없겠지만 사실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긴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직장을 지키기 위해 완전히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올인한다고 해서 절대로 주류로 편입되지는 않는 건 아시죠? 그렇다고 해도 아마 잘리진 않을 거예요.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 적당히 무시당하면서 자존심만 조금 버린다면 얼마든지 5년, 7년, 8년 그 이상도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독립을 준비하는 건 해 나가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주어진 최소한의 일들만 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는 독립을 준비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만만치 않은 일이고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각자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첫 번째로 어떻게든 회사에 살아남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래야 10년을 버틸까 말까인데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아마 50대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거는 40대에 시작하는 거랑은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 않나 싶어요. 뭐 그때 퇴직금을 1억 가지고 퇴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중소기업에 재취직 하나, 자영업, 요식업, 뭐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야기하면 저의 정신이나 육체 건강을 위해서죠. 10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정말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독립을 하고 저의 사업을 시작하고 또 다른 스트레스, 어쩌면 더 큰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원하는 일을 한다면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과 나의 일 두 가지를 두고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지금부터 최소 1년, 길게는 2년 정도는 차근차근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단순히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늘려서 뭐 구글 애드센스 광고비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튜브는 저희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플랫폼이니까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저만의 영역을 구축할 예정이에요. 기억에 남는 표현 중에 지금은 온라인 건설 시기라는 말이 정말 가슴 깊이 남는 것 같아요. 저만의 온라인 공간을 건설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전공 분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키워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생각이에요. 결국 이를 토대로 저만의 비즈니스를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 건설은 아시다시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요. 낮은 진입 장벽으로 많은 경쟁자가 존재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분명 중간에 수도 없이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그런 저 혼자만의 압박에 시달리기도 할 거고요. 그래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에 저는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생각보다는 거창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였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게 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